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대표 이광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요즘에 리포트 제공하는 방식 좀 바꾸셨어요? 메일을 보내드리다가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예. 메일을 너무 많이 보내니까 이게 힘드시죠?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리포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아파트 시장 놓고 네. 본격 회복이다. 일시적 회복이다. 의견이 막 엇갈리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지금 아파트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 한번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거래량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이라든지 회복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빨라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2월부터 가격이 좀 회복하고 상승하다가 올해 10월부터 거래량 감소하고 10월 말 11월부터는 가격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부동산 시장,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살펴보고 네. 그런 현상들이 왜 생겼는지, 네. 그렇다면 향후 시장은 어떤 쪽으로 갈지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할게요. 좋습니다. 현상을 파악하려면 일단 숫자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파트 가격은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최고가가 10억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7억으로 빠집니다. 그렇다가 최근에 다시 9억으로 올랐어요. 예. 이런 흐름을 예. 보였죠.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는 9억이 다시 8억 5천으로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를 한 두 개 정도 말씀드리면 헬리오시티 워낙 큰 단지니까 예, 송파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33평 아파트가 여기가 5,132세대가 있는데 최고가가 23억 8천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16억으로 빠집니다. 거의 7억 8천이 예,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21억으로 회복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20억에 거래됐어요. 이런 흐름. 아까처럼 이제 전반적인 거하고 비슷하죠. 같은 송파동의 대표적으로 재건축 단지인 그 올림픽 선수 기자촌. 예. 34평이 1933세대에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가 최고가가 24억 7천이었어요. 그러다가 17억으로 빠집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20억으로 회복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19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20억 올랐다가 16억 빠졌다가 그러니까 20억의 최고가였고 16억으로 빠지죠. 그러다가 한 18억으로 올랐다가 지금 한 17억 5천. 주가 차트에 비유하면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예. 거래량도 이제 매우 중요한 지표 아닙니까? 아파트 거래량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래량은 이미 줄기 시작했어요. 10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한 3천 후반대로 하다가 지금 3천 초반대, 중반대로 감소했고요. 예. 지금 10월이 지났잖아요. 10월이 지금 1,0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고 기간은 한 달 더 남았는데 예. 저는 2,0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빠지는데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수요라는 건 아마 이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매물은 이제 어차피 내놓으니까 대충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매물 물량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매물의 양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게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요. 예. 이게 일단 제 수치로 7만 7천을 찍었는데 네. 아주 최근 자료는 8만 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시장에 주택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값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그 예측을 이거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수요는 주는데 매물이 늘어나면은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면 요인이지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겠군요. 그렇죠. 그 수요는 살 사람은 적은데 팔 사람은 많은데
많아지고 팔 사람은 많아지고 살 사람은 적어지는데 가격이 오른다? 그건 뭐냐면 대표적인 거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담합했을 때. 근데 그렇게 되긴 되게 힘들죠. 네. 아파트 지금 미분양 물량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숫자 추이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7만 후반대를 최고점으로 찍었다가 지금 6만 3천 호로 전국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는 일단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줄어들었을 때는 어디까지 줄어들었었습니까? 집값 한참 좋을 때. 뭐 2만 가구 밑으로 갔었었죠. 예. 네, 만 가구. 거의 뭐 미분양이 없는 상황. 과거 돌이켜보면은 가장 미분양 주택이 많았을 때는 또 어느 정도였어요? 16만 5천이요. 야, 그럼 16만 5천에 비하면 7만 남짓은 일단은 절대적인 수치로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건데 그게 또 경제 상황 따라 좀 다르겠죠, 그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미분양이 감소하는 이유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되는 게 아니고 아예 공급을 많이 줄이니까 미분양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다. 그렇죠. 이거네요. 시장 상황이 좋아서 미분양 아파트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하니까. 미분양 자체도, 그러니까 모수가 적으니까 미분양 자체도 사실은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 여러 부동산 경기 지표 중에 뭐 아파트 경매 건수, 낙찰가, 낙찰률 이것도 이제 시장을 보여주는 좀 하나의 뭐 바로미터 아닐까 싶은데 경매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경매 있습니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워낙 경매 건수가 뭐 1000건 미만이고 이래서 의미 있게 지표를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건이었다가 100건으로 증가하면 100%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작을수록 증가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매 증가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근데 워낙 작기 때문에 숫자가. 근데 어쨌든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매 시작한 건수가 9,800건 정도, 9,900건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 1년 전에는 5,000건 정도 됐으니까 2배 정도 증가했다. 근데 절대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증가율로 저희가 표현해서 시장이 막 위기다. 이렇게 저는 경매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분들 집이 경매로 나오는 건가요? 돈 없는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업 담보를 잡혔는데 뭐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나왔거나 이런 거는 흔히 쭉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좀 특징적인 그런 어느 부류의 집주인들 집이 경매로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거는 좀 파악이 안 됩니까? 예, 이유는 안 돼요. 저희가 왜 부동산 경매를 왜 합니까? 해서 이유를 다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 자료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감으로는 뭐냐면 이제 갭 투자를 무리하게 해 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샀는데 은행 대출도 받고 그런데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 놨으니까 이게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내 돈 없이 갭 투자한 분들이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죠. 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이제 현상을 보여주는 수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네. 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네. 쭉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한 건 맞잖아요. 네. 그럼 다시 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일단 저희가 현상을 볼 때 중요한 건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일어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네. 이 그래프는 잠실 파크리오의 84제곱미터 실거래가 현황인데요. 예. 이 아파트 가격을 잘 보시면 2018년도에 14억대여서 25억까지 2021년도에 오릅니다. 예. 그러다가 2022년도, 23년도에 16억 5천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자, 왜 떨어졌냐? 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가격이 떨어진 건 두 가지 원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급이 많아지거나, 하나는 수요가 줄거나.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제가 숫자 써놓은 게 거래량이거든요. 네. 2021년도에 이 아파트 2평형대 수가 69건이 거래됐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32건으로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뭐다? 수요 감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023년도에 2에 16억 5천원짜리 아파트가 23억으로 올랐고 최근에 21억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예. 자, 오른 이유는 뭘까요? 이때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다시 32건에서 94건으로 증가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수요가 다시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국 시장의 변동폭을 많이 키우는 건 주택 수요라는 거예요. 예,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빠지고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가격이 오르고 이거랍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왜 가격이 다시 빠지느냐? 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왜 감소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두 수요가 있습니다. 재화는 다른 재화하고 되게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투자 수요가 있고요. 하나는 실수요가 있어요. 이런 자산 시장은 없어요. 주식은 어떤 수요만 있습니까? 투자 수요만. 그렇죠. 실수요 없죠. 삼성전자 주식 쓰는 사람 있습니까? 뭐 불지필 때나 뭐 쓰는 거. 뭐지? 그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실물 안 보시잖아요. 아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두 가지 수요예요. 하나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 그런데 이 특징이 있어요. 투자 수요는요. 언제 들어오냐면 돈을 벌 수 있을 때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2021년도에 급등하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수요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일단 줄어서 가격이 빠진 거예요. 투자 수요가 주니까. 예. 근데 이 실수요의 특징은요. 가격이 빠지면 증가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재화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빠지면 실수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밀어 올렸죠. 그런데 실수요는 다시 가격이 오르면 비싸졌으니까 줄어듭니다. 줄어든다. 가격을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실수요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요는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 감소로요. 가격하고 상관없이. 왜? 실수요가 1000명이 있는데 300명은 샀기 때문에 700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대기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점을 낮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실수요가 계속 주니까. 그래서 이 시장은 결국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야 이제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뭐 사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예. 지금 이제 최근에는 또 가격이 조금씩 계속 회복을 했으니까 이 시점은 야 이 가격에는 내가 좀 사기 힘들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산 사람 자체가 수요자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수요의 풀도 줄고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아파트 가격 회복세를 주도한 분들은 실수요자란 말씀이죠. 실수요죠. 실수요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그건 뭐냐면 생애 최초 구입 비율이 50%가 넘었고요. 예. 구입자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수요자가 시장에 들어와서 집을 살 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면 뭐냐면 대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요. 이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갭 투자 건수예요. 예. 보시면 2017년도에 전국에서 갭 투자한 분들이 12,7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2021년도에 23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갭 투자할 때는 대출이 필요합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이때는 거래량이 폭증했는데도요, 주택담보대출이 그 유닛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낮았단 말이에요. 대출 별로 안 해주니까. 네, 대출을 안 하니까. 투자자들이 그래서 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처럼 실수요자가 살 때는 거래 단위당, 그러니까 유닛당 대출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건 실수요자가 사기 때문이에요. 실수요는 무조건 대출을 받으니까. 예. 그렇죠. 네.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비싼 가격을 대출 없이는 사실은 못 사거든. 특례 보금자리로는 어떤 역할을 좀 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수요를 부추긴 역할인 거죠.
증가시킨 원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되는데 특례 보금 자료는 있네? 그러면 내가 집 좀 빨리 사야겠다. 이런 효과를 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정부가 좀 완화시켜줬고 특례보금자리를 공급을 했고 네. 결국은 이제 실수요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자산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닌 거고 빠듯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정책에 뭐 의존하는 수요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수요가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건가요? 정책이 계속 나오면 가능하죠. 그래서 특례보금자론이 30조 원, 40조 원, 50조 원씩 계속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예.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어렵잖아요. 아니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 이 금융시장을 그러면 왜곡하는 건데 예. 무슨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가 대신 저리로서 자금을 빌려와서 그걸 제공해 주잖아요. 예. 근데 자산 시장에 자금 시장에서 가장 신용이 좋은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잖아요. 정부가 그만큼 돈 조달을 많이 하면 실제로 돈이 필요한 분들은 신용 등급이 이거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훨씬 고금리로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시장 금리가 엄청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런 특례보금자리를 그걸 하려고 이 금융시장을 그렇게 왜곡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일시적으로 한 번씩은 가능해도.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어쨌든 떨어지는 집값을 지지하기 위해서건 뭐 실수요자의 어떤 일종의 복지 차원이건 주택담보대출 이 분위기를 상당히 완화시켜 준 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좀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 상황하고 좀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가치가 그러면 들어가는데 예. 옳다 그러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 시장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을 판단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신 이런 건 있죠. 뭐냐면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저는요 경착륙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착륙을 무서워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정책들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특례보금자리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래의 수요가 당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내가 3, 4년 후에 집 사야지라고 계획했었는데 집값 좀 안정되면 근데 갑자기 특례보금자리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금리가 싸니까 빨리 대출받아서 집 사야겠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집을 산 거야. 가격이 높은. 예.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당겨졌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시장의 왜곡 현상을 좀 일으킬 수 있다. 전망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시장이 개입하는 거는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제 효과 측면에서도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집값이 오를 때 규제책이 통합니까? 일시적으로 통하죠. 거의 사실 백약이 무효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서 효과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자산가격 상승을 꾀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시장금리에서 누가 이렇게 높은 집값을 계속 버텨주면서 사주겠습니까? 아무리 정책이 들어와도. 그렇죠?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무리한 개입은 저의 예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시장의 그런 오히려 경착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있다면 뭐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제법 많이 썼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안 쓴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국회에 막혀갖고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규제 관련된 이런 뭐 것들 대표적으로 뭐 재건축 초과이익 이런 거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뭐 세금 국회에 법이 필요한 정책들은 못 썼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나올 수는 있겠죠. 일부 신문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막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그 기사 읽고 나면.
대표님 뭐 그런 기사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 보시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미디어나 뭐 기자분들이나 기사는 대부분 현상에 주목하니까.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올라갔고 지금 뭐 떨어진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아 집값 오르고 있다. 전세 가격 오르고 있다. 이거 현상만 얘기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망을 하려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오를 거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전망할 때는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만드는 원인을 잘 찾아서 그 원인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 신문에 의존해서 의사결정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를 볼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유는 뭐지? 를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원인 파악을 해야 전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현상만 주목해요. 집값 오른데 그래서 오를 거래. 이건 아니죠. 집값이 오른데 왜 올랐지? 그럼 원인이 어떻게 변화할 거지? 라고 가야죠. 그래야 인과관계가 파악되는 겁니다. 상관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제 겨울이 오는데 자꾸 겨울이 오면 붕어빵도 잘 팔리고 그 다음에 털모자도 잘 팔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붕어빵 잘 팔리니까 털모자 잘 팔리지? 그래서 붕어빵이 잘 돼야 털모자도 잘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경제나 부동산을 볼 때는 그게 이상하게 그럴듯해요. 현상만 보니까. 근데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원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현상에만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려요. 일부 시청자들은 그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아마 더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안 샀는데 네. 야, 그다음에 보니까 막 오르더라. 네.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 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 저한테 막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전 집을 사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냐? 이건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시장의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 그래서 그 각자의 기준을 갖고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그것까지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싶으신 집을 보시면서 이 가격이 이 정도 떨어졌을 때는 사겠다라는 그 기준을 각자 가지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시장 기준은 있어요. 시장 기준. 시장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많이 증가할 때가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근데 그건 각 아파트별로 다 다른다는 거죠. 이때가 전형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균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가 경험한 하락은요, 진짜 하락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락폭은 컸는데, 그죠? 떨어진 개수가 많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어도 그 가격에 살 수가 없었다고요. 내가 그때 샀어야 됐는데, 아니요, 못 샀어요. 왜냐면 그런 게 몇 개 안 됐으니까. 한 건인데 어떻게 삽니까? 16억으로 떨어지기 한 건이었다고요. 살 수 없었다. 근데 그건 진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떨어지려면 그렇게 떨어진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17억에 향후로 17억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예전을 들어서. 근데 16억보다는 덜 떨어진 거잖아. 아니에요. 17억짜리가 10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매물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내 집 마련하기 훨씬 좋은 시점입니까? 앵커님 보시기에? 16억 한 채예요? 17억 10채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집값 아마 움직임이 좀 중요할 텐데 그렇게 17억짜리가 여러 채가 나오면 시장은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반등을 할 테니까 그때가 오히려 사기 좋은 때다. 이런 겁니까? 너무 정확한 말씀. 그리고 내가 사기에도 편하잖아요. 16억 못 산다니까요? 이거 사러 갔으니 이거 팔렸어요. 그러면 막 호가가 올라가요. 이런 시기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
근데 앞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이가 쉬운 시점. 근데 여기서 17억을 16억보다 높잖아 하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주식이랑 참 비슷한데요. 주식을 발바닥이 아니고 발목 정도, 무릎 정도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주식은 양이 계속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살 수가 없다고요.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내가 발바닥에 주식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 상대적으로. 네, 예. 살 수 있어요. 근데 주택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그 거예요. 바닥일 때는 양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일 때의 양보다도 그건 진짜 바닥이 아니다. 그건 진짜 내 집 마련 좋은 시점도 아니다는 거예요. 떨어진 게 많아야 돼요. 너무 이 대표님 욕하실 필요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양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가 온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아까 이게 잠실 아파트의 거래 건수와 거래 평균 가격인데 예.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빠질 때가 2007년, 8년, 9년, 2007년, 8년, 10년, 11년, 12년이거든요. 예. 근데 잘 보시면 가격의 절대 가격으로 가장 낮았던 때는 사실 2008년이에요. 2008년에 이 아파트 가격이 한 채만 엄청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평균 가격으로 하면 언제가 가장 낮습니까? 2012년이잖아요. 예. 그죠? 2012년부터 평균 가격이 낮아지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거 그 뒤로부터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평균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2년 전보다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떨어졌을 때 역전세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가장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가격보다 지금 계약하는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전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전세가 안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이 지금 요즘 전세 반환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대출 받아서 돈을 돌려주고 있겠습니까?